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노동법 기본 1차 기본 강의를 함께 2달 동안 공부할 권희창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메일 주소고요.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공부 방법이든 뭐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든 뭐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인문특강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동법은 이제 1차는 노원하고 노트로 나눠져 있죠. 2차는 이제 노동법이라고 해서 150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1차는 노원하고 노트로 나눠져 있는데 노원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거기. 노동법 1차 시험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 노동법 1차 시험범위는 노원은 근로기준법과 나머지 10개 법률, 그러니까 노원은 총 11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법률로 되어 있고, 근데 실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한 15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10개 법률에서 각 법률당 한 문제씩 해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트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4개 법률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노원에서 근로기준법, 노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간단하게 그냥 노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노조법에 노원하고 노트에서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그리고 실제 강의도 저희가 이제 8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노원 8회, 노트 8회인데 한 6회에서 6.5회는 노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할 거고 노트에서는 이제 노조법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2차 시험도 거의 근기법하고 노조법에서 나옵니다. 근기법하고 노조법에서 나오고 근기법하고 노조법 말고도 몇 개 이제 법률이 2차 시험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주 인문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죠. 법전을 주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말고 다른 법률은 법전 이상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봐야 법전에 있는 내용 다 쓸 수가 있으니까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근기법하고 노조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법 역할을 하는 거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이 노동조합법이 모법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과목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근기법하고 노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기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게 최저 근로조건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암기사항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노조법은 법 제목이 어떻게 되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하고 사용자만 있는 거죠. 근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제 근로자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그리고 노조에서 행위를 하면 일반인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근기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1차 차원에서는 근기법이나 노조법이나 1차 차원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차원에서는 지난주에 인문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라고 그랬죠.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걸 굳이 꼽자면은 이제 학설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정답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수설, 소수설, 통설 이런 문제가 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문, 그다음 판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문에, 법조문에 노동관계상의 모든 문제를 다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한 게 판례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판례 중에서도 이제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실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법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이 공부를, 노동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첫 시간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첫 시간 정도만 지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시험을 노동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고요. 그건.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7, 8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노동법은.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는데 노동법을 7, 80점 이상을 맞았는데 다른 과목을 못 맞아서 떨어진 건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못 맞았지만 노동법을 90점 이상을 맞으면 붙을 수 있었다. 이건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은 어느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그 7, 80점 이상은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노동법 때문에 1차 시험을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절대 믿지 마시고 1차는 노동법이 아니고 이제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 중에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양도 많고. 그래서 민법 때문에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 같으면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이제 그 합격의 3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는데 이해 단계가 있고 정리 단계가 있고 암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 2회독을 하시거나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리된 걸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단계는 모든 시험에 다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단계는 1차든 2차든 똑같습니다. 이제 2차는 실제 시험장 가서 암기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암기를 더 많이 할 뿐이지 이해, 정리, 암기 단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법은 2차 시험이 있잖아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이죠. 150점이니까. 150점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할 때부터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1차를 합격하고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과목은 2차에 없죠. 나머지 과목은 2차에 없는데 2차는 그 노동법은 2차에도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최대한 그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이란 제도가 있어요. 휴업수당이란 제도가 있으면은 이 휴업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에서 답안을 쓸 때 훨씬 풍부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노동법은 2차 시험까지 고려를 해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나는 2년 내에 1년 내에 끝낸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죠. 1년 내에 끝낸다고 마음 먹을 수도 있고 2년 내에 끝낸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3년 내에 끝낸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3년이 마지노선입니다. 3년이. 만약에 5년 내에 끝내겠다. 그건 시험 못 붙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집중해서 못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5년 내에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분은 시험 붙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잠을 줄여서라도 또는 주말에 공부를 해서라도 2년 내에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3년 내에라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내가 꼭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떨어지면 시간 많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혹시 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페이지에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일단 프린트물이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거기. 그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이 노동법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 형성,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 형성이 왜 노동법이 시작이냐면 이제 이때부터 수공업체제에서 대량의 이제 그 공장체제로 바뀐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근로자는 자본가한테 예속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취급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2계급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2계급 분열로 인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생기고 이런 대립투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자본주의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사회법 중에 하나가 노동법이에요. 사회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사회법은 거기 나와 있죠.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라고 돼 있죠. 원래 시민법은 민법입니다. 시민법의 3대 원리는 아직 민법을 안 배우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 원칙, 이게 시민법의 3대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회법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은 그 두 번째 줄에 국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라는 거죠. 대체한 게 아니고. 수정했다라는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그 모순점들, 문제점들을 약간 해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법은 그냥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시민법은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는데 사회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시민법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법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추상적 인격체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사회법은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도 그 시민법은 연역적 방법을 주로 채택을 하고요. 그 사회법은 귀납적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이라는 건 경험칙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봤더니 똑같이 평등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이런 걸 이제 경험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연역적 방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이제 뭔가 법과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게 이제 귀납적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민법의 대표적인 법이 거기 나와 있는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이죠. 그리고 시민법은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회법은 노동법은 국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개인 대 국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법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있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개인 대 국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국가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 근데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최저 근로조건을, 최저임금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거 이제 국가가 만약에 안 지키면 국가에서 지도하고 처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법은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 대 국가의 관계, 당사자가 개인 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거기 노동법의 목적 보시면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느냐, 가로 안에 보세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노조결성,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보장한다. 이게 노조법입니다. 노조법.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노동력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게 노동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노동법의 목적. 그러니까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겠다. 노동법을 통해서. 이게 노동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로 다시 들어갈게요. 7페이지 보세요. 이거 프린트물은 다음 시간에, 노트 시간에도 가지고 오세요. 이 지금 총론을 오늘 일부 할 거고 나머지는 일부는 노트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총론은 노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노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나옵니다. 어디든지 나옵니다. 그 편의상 나눠서 하는 거지, 오늘 한 총론 부분만 노원에서 나오고 노트 시간에 하는 총론 부분은 노트에서만 나오는, 노트 시험에만 나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론은 노원에서 나올 수 있고 노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정의, 규율 대상에 따른 정의, 근로계약 관계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노동법의 이념을 중요시하는 학설에서는 근로자가 그 노동에 의해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속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학설이다. 이 세 번째 견해는 노동법은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게 세 번째 학설의 정의입니다. 노동법은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법이다. 종속노동관계, 사용 종속관계는 거기 나와 있듯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사용 종속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반가로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종속노동의 본질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어떤 표지가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학설 대립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보시면은 경제적 종속설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인격적 종속설은 그 세 번째 줄에 노동자에 대해서 인격적 지배가 있을 때, 노동자에 대해서 인격적 지배가 있을 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세 번째는 조직적 종속설은 그 두 번째 줄, 조직권의 복종이 있을 때, 이때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종속설 있죠? 이건 첫 번째 줄에 사용자가 노동력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으면은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마지막으로 타인결정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 내용이 결정되면은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건 이걸 다 합해놓은 게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거죠. 이걸 합해놓은 게. 뭐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런 게 이제 노동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 3번 판례 있죠?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줄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걸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근데 판례에서 사용 종속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일단 우리 판례가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1919년 여기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써놓으세요. 이런 것.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노동 3권을 보통 단결권, 단체 기소권, 단체 행동권 이런 걸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노동 기본권도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고, 뭐 자유권적 기본권은 대표적으로 신앙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을 지금 말씀드린 노동 3권이나 근로의 권리 이런 걸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는 법이 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1919년. 그리고 올해 제가 이 책을 작년 말에 개정을 했는데 올해 노동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강의는 어차피 뭐 이 교재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강의를 하면서 그 개정된 부분은 따로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 8페이지 보시면 노동법의 특수성 있죠? 특수성. 첫 번째 특수성.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상품은 상품인데 노동은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노동은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지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다르다. 그러니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거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 번째 특수성이고요. 두 번째는 집단자치성이라고 되어 있죠. 집단자치성.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기준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근데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줘서 노조하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집단자치성입니다. 집단자치성.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조하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해서 최저 근로조건 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이제 집단자치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공법과 사법의 교차. 시민법 원리 수정,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공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착되는 법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자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시민법 원리가 수정되어서 국가에 의한 후견적 배려가 요청되기 때문에 공사법이 교착하게 되는 중간법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공법적 성격은 뭐냐면, 공법적 성격은 국가에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근로관계나 노사관계에 개입을 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고, 이런 게 공법적 성격입니다. 근데 사법적 성격은 말 그대로 노동법 원리 적용이 어려우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사법적 성격이에요.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사법적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적 성격, 사법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노동법의 경향, 첫 번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다.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노동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체 협약은 법 이전에도 존재를 했어요. 법에서 인정하기 전부터 단체 협약이라는 건 인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적 기원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거기 돼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노사 상호 간에 오랜 기간을 통하여 수용되었던 노동 관습을 기초로 노동법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법 이전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법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법에서. 다음에 두 번째, 발전적 진보적 경향.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법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왔죠, 헌법에.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오면서 노동법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발전적이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통일적 경향입니다. 통일적 경향. 통일적 경향은 이런 거죠.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법이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이게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참조하면서 그 자국 노동법을 형성 발전시키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특히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ILO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ILO 협약이라는 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근데 ILO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 노동법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통일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협력적 경향입니다. 협력적 경향. 노동법은 노사의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이 아니죠. 지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노사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협력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노사협의제도입니다. 노사협의제도. 다음에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지위. 1번 근대 시민법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프린트에서 시민법하고 사회법. 사회법과의 관계, 아까 노동법은 사회법의 하나라고 그랬죠? 사회법, 경제법 다 노동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세 번째 경제법과의 관계. 경제법이나 노동법이나 다 사회법입니다. 아까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경제법은 말 그대로 경제행위 규제 촉진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걸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독점적 행위, 독과점적 행위, 과점적 행위 이런 걸 규제하는 게 경제법이죠. 그래서 뭐 독과점 현상, 과점 현상 이런 현상을 규제하는 걸 이제 경제법이라고 하지만 노동법은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게 노동법이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 관계 또는 노조하고 사용자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게 노동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규제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현상을 규제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다음에 사회보장법과의 관계에서 뭐 사회보장법도 사회법의 일종이고요. 차이점은 일단 노동법은 근로자여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뭐 아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셨지만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노조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장법은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이죠.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사회보장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겁니다. 사회보장법이. 그건 근로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노동법의 구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첫 번째 줄 헌법 3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 행위를 규제해서 개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근로기준법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최저 근로조건을 위반을 하면은 국가에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당사자가 주로 근로자 대 사용자입니다. 당사자가 근로자 대 사용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뭐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몇 개 빠지긴 빠지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노원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원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거기 헌법 33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으로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노조를 통한 집단적 보호입니다. 노조 통한 집단적 보호. 노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간접적 보호죠.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서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제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2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현대 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꿔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래 처음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상을 줘라. 사용자들한테 이 이상을 준수해라 라고 했지만 아무리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해 놨어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가 없죠. 사용자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만으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한 게 노조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최저 근로조건을 위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다른 말로 노조법인 거죠. 그리고 이런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당사자가 근로자 대 사용자가 아니고 주로 노조 대 사용자죠. 노조 대 사용자입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 많아요. 강행 규정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로기준법 생각하시면 되죠. 최저 근로조건 위반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도를 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성격이 많다라는 거고요. 강행법적 성질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의무 규정이 더 성격이 강합니다. 의무 규정 성격이 강하다. 이건 이제 노사 자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사 자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 근로관계법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제 의무 규정의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거기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헌법 첫 번째 줄에 헌법 32조에 근거하여 이런 표현 나오죠. 거기 32조.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33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노동법하고 관련된 헌법 규정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가 32조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가 33조인데 이 두 개 조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다음에 3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다르죠. 이게 규율 원리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양자는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나 다 그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가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법 총론에서 한 두세 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건. 법원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법원의 의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 중앙지방법원의 법원이 아니죠. 그거 아니고 한자로는 이겁니다. 이거죠. 법원. 그래서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그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규범까지 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설이 그래요. 법의 존재 형식. 뭐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소수설이고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법이라고 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법의 법원은. 그래서 법원의 유형 보세요. 성문법 당연히 노동법의 법원이죠. 헌법 32조, 헌법 3조, 헌법 33조 우리가 공부할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다 우리 법원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런 것도 법원이죠. 성문법이니까. 두 번째가 ILO 협약입니다. ILO 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밑줄 그어주세요. 비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국회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준이 없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ILO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ILO 비준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래야 맞는 거죠. ILO 비준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래서 ILO 협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한 경우에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노동자치법. 거기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이 나오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단체협약은 노조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체결한 협정이죠. 단체협약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정한 규정이에요. 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봅니다. 이것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걸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노동관습법입니다. 노동관습법. 거기 보시면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에는 법원이 될 수 있다. 노동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동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처리 방법 같은 거예요. 노동 현장에서 뭐 장기간 반복 갱신된 이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걸 이제 노동 관행이라고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노동 관행이 모두 노동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죠. 노동 관행 중에서 이 판례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을 이제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 정도 되면 노동 관행이 노동 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아무튼 노동 관습법도 노동법의 법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판례입니다. 판례. 일단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 아닙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아까 법조문 다음에 중요한 게 판례라고 했죠. 법조문 다음으로 중요한 걸 판례라고 했는데 왜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제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은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1차를 대비해서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판례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행정해석입니다. 행정해석.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법원이 아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시험에 행정해석이라고 안 나오고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게 다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법원성을 인정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근로계약 같은 걸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나오면 약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근데 아무튼 그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통설은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보질 않는데 가끔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세 번째,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입니다. 일단 여기는 그 충돌 시 효력 관계가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고 상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습니다.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라는 건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충돌 이런 거죠. 상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근로기준법하고 단체협약하고 뭐가 상위법일까요?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겠죠? 단체협약보다. 그래서 상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신법 우선의 원칙 있죠? 신법 우선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보세요.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되겠죠. 그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단체협약에 적용이 되겠죠? 단체협약하고 단체협약은 동등한 규범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 원칙. 이게 신법 우선 원칙이에요. 다음에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일단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법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입니다. 상법. 이게 왜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냐면 일반법은 모든 사람의 거래에 적용이 되는 게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고요. 근데 상법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게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하고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을 할 때는 특별법인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거기 보세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아까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모법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모법 역할. 그래서 만약에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충돌을 하면은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은 뭐가 적용 범위가 넓을까요? 근로기준법이 넓죠. 선언법은 선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이 충돌을 하면은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업장 단위 단체에 박하고 기업 단위 단체에 박하고 뭐가 적용 범위가 넓을까요? 한 기업에는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죠, 대부분. 그러면 기업 단위 단체에 박이 적용 범위가 높겠죠. 그러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에 박하고 기업 단위 단체에 박이 충돌하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될까요? 사업장 단위가 먼저 적용이 되죠. 왜? 특별법이니까.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하고 특별법 우선 원칙을 해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일단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해결합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은 그 1번 보세요.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에요. 그 다음이 법률이고, 그 다음이 시행령이고, 그 다음이 단체협약이고, 그 다음이 취업규칙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근로계약이나 사용자 지시, 이런 순서로 이제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하고 단체협약이 충돌을 하면 원칙적으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상위법이라는 거죠.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해결을 합니다. 예. 근데 대신 또 하나, 그 다음이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이 아니고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원칙.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 1번 상위법 우선 원칙에서 법률하고 근로계약이 충돌하면 뭐가 적용되죠? 법률이 적용이 되죠.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 근데 만약에 법률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해결을 하고 예외적으로 유리원칙 우선 원칙을 해결한다. 이게 법률 간 충동시 효력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보세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노동법의 법원까지 봤습니다. 이게 총론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근로기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쉴 겁니다. 쉬는 시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